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아기 엄마입니다. 예전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땐 그 말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10년을 칼을 갈지? 싶은 느낌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나니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데 동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복수했다는 거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 치고 시간 지나 반성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복수를 하는 게 당한 사람 입장에선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전 두 번째 결혼이에요. 첫 결혼은 실패했고 다행히 아기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힘들었던 건 상가녀의 말에 놀아나는 남편 모습이었어요. 제 말보다 상가녀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저에게 비수를 아무렇지 않게 꼽던 남편. 그 모습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거든요. 그땐 제 나이가 20대 중반을 막 넘긴 시기로 사회 경험도 없었습니다. 상가녀 소송을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이혼했는데 반전의 기회는 생각지 못한 시기에 다가오더라고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30대 중반이 막 되던 무렵 다시 재혼했거든요. 거의 허니문 베이비 수준으로 임신을 하고 무사히 출산도 했죠. 그리고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상간녀 소송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복수하고 괴롭혔다면 정말 상간녀 말대로 이제와 복수라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상간녀를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더라도 눈물은 뽑아주고 싶은 마음. 나쁘다고 욕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왔습니다. 박재희 씨? 맞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재혼하셨나 봐요? 저도 결혼했어요. 물론 그때 그 사람은 아니니 오해는 말아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7년 전이에요. 3년만 더 있으면 강산이 변해도 남을 시기죠. 설마 그때 그 기억 아직까지 담고 사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거 보면 다 잊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 잘 됐어요. 우리 모두 엄마 되었으니 안 좋은 기억은 지우고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겠죠? 출산하고 산후조리하기 위해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조리원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출산하면 입소하고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나가는 그런 형식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막 출산을 마친 산모가 새로 입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리원 동기들과 친해지고 육아 정보도 공유한다는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는데 막 입소한 듯한 산모가 저에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곳엔 7년 전 제 첫 결혼을 망친 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방소연.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말하는 상간녀를 보는데 잊지 못하던 그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만나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마주치니 기억의 힘은 무기력해졌어요. 생각처럼 전 당당하게 상간녀를 맞서지 못했어요. 7년의 시간이 지나며 사회 공부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막상 상간녀를 만나니 아직도 전 7년 전 사회 초년생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상간녀는 저를 만난 게 신기하고 반가운 눈치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2주간 있으려면 심심했을 것 같다는 등 낯가림이 심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다는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7년 만에 상간녀를 만난 장소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보면 마치 오랜만에 만난 동창처럼 반가워하는 상간녀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제가 눈에 보이면 자연스레 제 앞으로 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주알 고주알 자기 이야기를 전했죠.
누가 보면 우리가 과거에 친했던 줄 알겠어요. 아니, 친하지 않더라도 좋은 기억으로 헤어졌던 지인인 줄 착각하겠네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말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꽁한 그런 뉘앙스 풍기더니 제이 씨는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네요. 그래서 더 반갑네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었으면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조리원 동기가 애들로 엮어 평생 간다던데. 그러지 말고 잘 지내봐요, 네. 그래요? 요즘은 조리원 동기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지낸다니까 잘 지내봐요. 그래요.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우리가 왜 꼴 같지 않은 남자 하나로 엮여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만 보니까 대화도 통하네요.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낳은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쵸? 세월이 흐르고 덕분에 쓰레기 치웠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잘 지내자는 그 말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저 역시 가증스러운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은 10년까지도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아직 기간이 남은 것 같으니 이제라도 할까 이런 생각도 머릿속으로 스쳤죠. 그런 저와 다르게 상간녀는 뻔뻔하고 대담했어요. 쓰레기 하나로 엮였던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본다면 오히려 서로하기 득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간녀는 자기 덕분에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니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아기도 낳고 행복한 오늘을 보낼 수 있는 거라며 선 넘는 말들로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요? 워낙 당당하게 맞서는 그 여자에게 휘말리지 않으려면 저 역시 담담한 척 연기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람 폈다는 소식을 남편이 전했을 때 상간녀가 당당히 제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니 놓아달라는 요구를 할 때 울고불고 미친 것처럼 소리치던 예전 모습대로 그럴 순 없었으니까요. 조리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몸을 조리하고 육아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데 마음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전 7년 전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재혼도 하고 아기도 낳으면서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네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애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제서야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머문다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때처럼 또 상처만 입은 채 제 자존감마저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이 씨, 말 놔도 돼? 나보다 3살 어리지 않아? 원래 애 낳고 만나면 엄마 나이 아니고 애 나이로 친구 된다잖아. 제이 씨도 또래보다 늦게 애 낳지? 나는 더하다니까. 내 친구들은 벌써 둘째가 유치원에 갈 나이인데 나는 이제 애기 낳아서 어디 가서도 다 왕언니야. 이 조리원에서도 내가 제일 왕언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도 그랬다니까. 제이 씨는 그래도 복이 있네. 쓰레기도 내가 치워줘. 여기서도 나왔으면 제이 씨가 왕언인데 나 있어서 왕언니는 면했잖아. 안 그래? 그때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나 봐요. 그때 하셨으면 이미 아이가 유치원은 입학했을 텐데 많이 늦으셨네요. 내가 왜 쓰레기라고 했겠어? 최희 씨도 살아봐서 아는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줏대 없이 그렇게 갈대인지 그런 갈대 믿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 나도 얼마 못 가서 헤어졌어.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남편이 끈질기게 따라다니잖아. 아, 물론 그때 사귀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지? 근데 돈이 없으니 결혼을 하기는 망설여지더라고. 내가 나이도 있는데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한 남자를 같이 나눴던 정으로 제이 씨에게만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남편 정말 얼굴 별로야. 그래도 착하고 능력 있으니 결혼까지는 했지. 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 어차피 불 끄고 그 짓 하면 얼굴 안 보이는데 얼굴이 밥 먹여주냐고. 내가 그 말 듣고 바로 수긍했다니까? 지금 남편이 돈 좀 많이 벌거든?
그리고 불 끄면 오히려 밤일은 지금 남편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은 다 옛말인 거야. 보기 좀 그래도 먹기는 좋더라고. 사실 결혼하고도 종종 예전 남자친구는 만나. 사람이 왜 그렇잖아. 맨날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가끔, 아주 가끔 스테이크도 먹고 외식도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걱정 마. 이젠 네 남편은 안 건드릴게.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푼수 같은 여자랑 바람나 이혼까지 진행했던 전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생각보다 상간녀는 뻔뻔하고 생각도 없었어요. 상간녀가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친한 친구여도 제 기준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민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심심한 조리원에서 마음 놓고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즐거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해도 크게 소용은 없었어요. 정해진 공간,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처럼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시간에는 마지못해 얼굴을 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마치 자랑인 양 제 앞에서 무용담처럼 이야기 꺼내는데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간녀가 입소한 지 4일째 되던 날, 평일 낮이었는데 웬 남자가 조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한 손에 음료와 간식거리를 들고 있었어요. 입소한 부인을 보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상간녀가 호들갑을 떠며 그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자기야. 웬일로 낮에 왔어? 우리 애기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어머, 이 손에 가득 든 간식들은 뭐야? 안 이래도 된다니까. 입이 심심하다며. 조리원에서 잘 먹어야 회복이 빠르다고 직장 동료들이 이야기하잖아. 매일 퇴근하고 오면 잘 시간 가까워져 뭐 먹지도 못하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들렸어. 낮에 간식 먹고 빨리 몸조리 잘했으면 해서. 이리 와봐, 자기야. 여기 내가 전에 말했지? 7년 전쯤 알던 동생인데 우연히 조리원에서 동기를 만났다고. 세상 참 좁다니까. 자, 여기 음료랑 간식 좀 받아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챙긴다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이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세상 참 좁네요. 소연이가 연락이 자연스레 끊겼다고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만나 앞으로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다고 많이 좋아했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한낮에 양손 가득 간식을 들고 조리원을 찾은 남자는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얼굴이 별로라고 말했지만 제 기준에선 호감형이었어요. 물론 이목구비가 크고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그런 얼굴이 아닌 건 분명했죠. 하지만 누가 봐도 남성다움의 듬직함이 얼굴에 묻어나는 호감을 주기 충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라고?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싶었거든요. 조리원에 있으면 모든 아이들을 보게 돼요. 신생아실에 아이들이 다 누워있어서 또 다른 아이들 얼굴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거기다 우연인지 제 아이 옆자리가 상간녀 아이 옆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입소하고 지난 4일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빠 얼굴을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외탁했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뭔가 전혀 다른 느낌을 풍기는데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어요. 옛 속담이었죠.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딱 그 꼴이다 싶었습니다. 왜 남편 닮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코선이 너무 눈에 띄게 달랐어요. 상간녀도 상간녀 남편도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편이었거든요. 반면 상간녀 아이는 신생하지만 코가 어떻게 저렇게 오똑하지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간녀가 그렇지 않아서 이건 분명 아빠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생아인데 얼굴 비중에 적당하게 코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누가 봐도 선명하게 콧대가 서 있어서 신생아가 저런 콧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볼 때마다 상간녀 아이라는 걸 잊고 감탄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코도 닮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지금 남편의 아이는 아니라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말했던 가끔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표현이 떠오르며
전 남자친구구나 하며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상간녀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강 큰 여자구나 싶었죠. 그런데 상간녀 남편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남편에게 입안의 혀처럼 살살 녹이는 모습들을 보니 의심할 수 없겠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 상간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복수가 한 번에 손쉽게 되겠구나 싶은 기대감이 한껏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끔 생각나면 상간녀 소송을 하지 못한 걸 후회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았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몇천 받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결혼해 아이 낳고 잘 살 테니까요. 오히려 그 몇천 주고 죄책감을 떨쳤을 걸 생각하면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냈으니 네 인생도 끝까지 가봐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를 가진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불안한 결혼 생활은 언제든 파탄날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 그렇게 전 남의 가정을 파탄낸다는 죄책감보다 정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생각에 설레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요. 정말 상간녀 말대로 퇴근하면 어김없이 들려서 아이를 보고 상간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신랑은 퇴근하고 조리원에 오면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 누가 오는지 신경 안 쓰고 거의 방에만 있어서 상간녀 남편이 오는지도 관심 없고 신경도 못 썼던 거죠. 눈여겨보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디데이를 잡고 작정하고 문 앞에서 상간녀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저희 조리원은 현관을 통해 옥상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관에 작은 휴게실도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감염병이 너무 심하게 도는 시기에는 이렇게 별도로 밖에서 직계 가족들만 잠시 얼굴 보고 돌아가기도 한다고 했죠.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척 전화를 하며 그 휴게실에서 상간녀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첫인사를 건네야 할까 가슴은 요동치고 어색하지 않게 최대한 담대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멈추는 엘리베이터마다 눈은 가는데 생각처럼 오지 않는 상간녀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상간녀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자연스럽게 전 휴게실 문을 열고 나갔죠. 조리원으로 들어오려는 상간녀 남편과 밖으로 나가려는 전 자연스럽게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씨 맞죠? 어디 나가시는 길인가 봐요. 전 소연 씨 보러 왔어요. 그럼 저기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네, 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안에 들어가서 소연 씨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같이 할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산자대면이 필요하거나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같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첫마디를 건네는 것이 좋을까? 걱정했던 저의 예상과 다르게 스쳐가는 저를 보고 상간녀 남편이 먼저 반갑게 아는 척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말을 전했죠. 상간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저를 경계하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잡아먹는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게 보였어요. 모르는 여자의 말을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보자는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보같이 상간녀 남편인데도 참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싶으면서 씁쓸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남자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게 맞을까? 평생 숨기고 살 수 없을 텐데 꼭 내가 아니더라도 천벌은 받지 않을까? 꼭 내가 정의의 사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 전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나온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 10년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주인공의 복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거기서 학창시절 자기를 괴롭혔던 연진이라는 친구에게 복수하기 전 스스로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연진이라는 친구를 용서한 게 아니라 연진이라는 친구의 남편이 젠틀하고 예의를 차리는 남편이라는 걸 알았던 송혜교가 그 남편을 위해 기회를 준 셈이죠. 근데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처음 보는 여자보다 아내를 챙기고 아내와 함께 보는 게 낫겠다는 남편을 아는 이 남자를 보는데 내가 지금 비수를 꽂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답답한 소리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순간이 되면 단호하게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복수를 생각하며 신이 났던 나에게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어떤 게 정말 신이인지 신이 아닌 이상 정답은 알 수 없으니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의 끝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럴 거라는 확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죠. 그래서 가능한 담백하게 말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안 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7년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지 말이에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돌리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소연이 기다릴 텐데 빨리 들어가 봐야 하니까요. 그래요. 저도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7년 전 방소연 씨가 제 남편과 바람나 저 이혼했어요. 제 전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혼해달라고 와서 사정했거든요. 덕분에 신혼이었던 전 제대로 신혼도 못 즐기고 이혼했어요.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그리고 재혼해서 출산 후 이 조리원에 왔고요. 여기서 뜻하지 않게 다시 방소연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예전에 제 와이프가 제이 씨 가정을 깬 주범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소연 씨에게 들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연 씨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고 이제는 다 정리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다 잊고 조리원에서 만나 잘 지내기로 했다고 소연 씨는 좋게 이야기하던데 제이 씨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졸이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간녀 남편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사실을 왜곡해서 알고 있었죠. 제 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사랑에 빠졌고 여자친구라 생각해서 삼자대면을 한 거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어서 죗값을 톡톡히 치른다고 자기는 순순히 물러났는데 저와 전 남편 믿음이 깨져서 결국 이혼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한동안 남자도 못 만나고 혼자 지내다 지금 상간녀 남편을 만나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모습에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아예 한편의 드라마를 썼더라고요. 듣는 내내 진짜 난년이다라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 역시도 머리가 커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말빨 하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전 상간녀 말재간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전하는 재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네요. 삼자되면, 아니 사자되면 해요. 제 전 남편도 불러올게요. 진실이 뭔지 안다면 제 옆에서 지금처럼 와이프 편 못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뭐예요? 제 결혼 파탄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해드리지만 전 제 가정을 파탄낼 이유 없습니다. 누구나 기억의 파편은 자기 편한 대로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자대면을 해도 각자의 기억 속에 유리한 말들만 할 텐데 제가 소연이랑 안 산다고 생각했으면 모를까. 살려고 생각한 마당에 사자대면에서 그 말들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제 입장 다 전한 것 같으니 이만 가볼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우리 소연이랑 만나는 것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결혼을 지키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는 해보세요.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할게요.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다고 하셨으니 제 과거는 더 이상 들쑤시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 자식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상간녀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사자대면을 하자는 제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과거지만 저를 만나고 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하면서 그동안 일도 알려줬는데 믿지 않을 이유 없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유리한 대로 기억하는데 사자대변으로 시끄럽게 굴 필요 있냐며 오히려 상간녀 편에 쓰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면 다 들었으니 더 들을 필요 없다고 이만 내려가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 역시도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유전자 검사나 해보라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묻고 싶다면 저도 더 이상은 말 안 꺼낼 테니 현실을 보자고요. 그 현실이 상간녀의 아이였죠.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를 보면 더 명확해질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무언가 말을 꺼내고 싶은 눈치였는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죠. 상간녀 남편을 보내고 저 혼자 조리원 옥상에 앉았어요. 진실을 밝히면 속 시원할 것 같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했고 찝찝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리원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와 이야기를 하고 가슴에는 아이도 안고 있었습니다. 전 그들을 뒤로 한 채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전 조리원 퇴소를 앞두고 있었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거친 걸음으로 제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전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짐을 정리하다 말고 방문으로 시선이 갔어요. 시선이 머물자마자 방문이 열리며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너지? 너밖에 없어. 네가 그랬지?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말한 거 너지? 너 이리 와. 네가 뭔데 우리 남편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라 마라 해? 너 맞지? 왜 답을 못해? 이리 안 와? 이거 뭐예요? 손 못 놔요? 방소연 산모 이러지 마세요. 이거 놓고 이야기해요. 저에겐 쿨한 척 가정을 지키고 싶다 말했던 상간녀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친자식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얼굴을 보고 말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았습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남편은 답을 안 해주고 변호사는 법 관련된 부분만 답을 해주니 상간녀가 답답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생각했을까 고심하다 보니 그 끝에 제가 있었겠죠. 야, 너 왜 말을 못해? 이제 둘 다 엄마가 되었으니 안 좋은 기억 지우고 살자니까 좋다며. 근데 왜 둘쑤셔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건데? 내가 네 가정 깼으니 너도 내 가정 깨고 싶어?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넌 그때 없었잖아. 근데 난 다르잖아. 네가 내 책임질 거야? 생활비 줄 거야? 네가 뭔데? 나도 아니고 내 아이 인생까지 망치는데 7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왜 내게 일하는 건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애 엄마가 되었으면 마음을 착하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상간녀는 저에게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원 모든 산모들이 다 제 방으로 구경 왔어요. 구경 오지 않아도 건물 안이 충분히 다 들릴 정도로 떠나가라 말했으니 누구는 다 듣고 있었겠죠. 조리원 원장님을 비롯한 간호사들이 상간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제 머리를 쥐어뜯을 기세로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저요? 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 조용히 퇴소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몇 번 당해봐서 아는데 상간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야 멈추더라고요. 굳이 제가 짐 빠지게 대꾸하며 진흙탕 싸움할 필요 없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말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제 힘 드는 것도 아니고요. 상간녀는 창피한 줄 모르고 이제 자기랑 아이는 어떻게 사냐고 책임지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야, 너 왜 대답을 못해? 네가 원했던 결과 아니야? 나 위자료 하나 못 받고 이혼당하게 생겼어. 위자료는 무슨 육아비도 지원 못 받는데 너 어쩔 거야? 말을 해보라고! 네 전남편도 쓰레기 아니야? 바람 피고 당당하게 이혼 요구할 정도면 제대로 정신 박힌 놈 아닌데 내 덕분에 분리수거 잘해놓고 왜 이제와 나한테 이러는 건데? 너도 새로운 남자 만나 애 낳고 잘 사는 거면 내 덕분에 잘 된 거 아니야?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네가 뭔데 남의 가정을 깨냐고? 너는 가해자라 쉽게 기억해서 없앨 수 있나 봐.
재미로 유부남 꼬시고 재미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시간 지났으니 다 잊자는 말 한마디로 쉽게 잊혀지나 봐. 그 순간마다 진심은 있었니? 진심이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 유부남 꼬실 때 도덕적 양심으로 가책을 느꼈겠지. 남의 가정 파탄냈을 땐 내가 결혼해도 언젠가 파탄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지 못했겠지. 시간이 지나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 두고두고 미안해 했어야지. 그런데 뭐? 엄마 됐으니 안 좋은 기억은 지우자고? 그게 남한테 안 좋은 기억이 될 거라는 건 알았니? 나는 피해자라 두고두고 생각나는데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첫 번째는 안 잊혀지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이젠 잊혀질 것 같다. 나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 느낄 짓은 안 했으니까. 네가 바람 폈다는 말도 안 했어. 하도 남편하고 안 닮은 것 같길래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라는 말만 했지. 그건 네 남편 선택 아니야? 칼을 쥐어준다고 다 살인자가 되나? 그럼 세상에 칼 파는 사람은 다 죄인이게? 왜 나한테 따져? 네 남편도 네가 의심갈 만한 행동을 했으니 그랬겠지. 이제 엄마가 되었으니 네 말대로 안 좋은 기억은 지우자. 육아에 도움될 거 하나 없잖아? 그치? 어떻게 그런 말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모든 말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말을 참 쉽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랬겠죠. 학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도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도 그 순간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니까요. 상처받는 피해자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했다면 절대 못할 짓이죠. 하지만 지들 기분에 따라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름 끼치는 사고방식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남편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당당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간녀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누구 들어도 이건 미친 소리가 분명했거든요. 오히려 제 입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상간녀가 지난 잘잘못을 브리핑하는 것처럼 다 까발리니 속 시원했어요. 안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정말 돗대기 시장 같았거든요. 상황이 정리된 건 제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입니다. 조리원 퇴소일이라 남편이 반차를 내고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제 방 앞이 어수선한 걸 보더니 당황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이내 어떤 상황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다 말했거든요. 다시 누군가를 못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제 옆을 지켜주던 게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 대학 동기였어요. 서로에게 호감은 있었는데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시기가 어긋나 마음을 표현한 적 없었죠. 그리고 전 결혼했고 상간녀 때문에 이혼까지 했고요. 남자친구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혼자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함께하기로 했죠. 그래서 상간녀를 다시 만났을 때도 제 기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에게 조리원을 옮기자고 말도 해줬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면 평생 패배자 느낌으로 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오기 전에도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물론 남편은 찬성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당사자가 아니니 이렇다 할 말을 하지 못했지만 제 결정을 응원한다는 말로 저에게 힘이 되었죠. 그런 남편이 제 방으로 다가왔는데 상당히 화가 난 눈치였습니다.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더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네가 뭔데? 경찰을 부른다 만다야? 아, 저 여자 남편이야. 지금 네 마누라가 내 가정을 파탄냈다고. 법적인 책임 있는 거 몰라서 그래? 경찰? 경찰서에 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래 불러. 누가 콩밥 맞는지 보자고. 보아하니 당신이 여기서 소란 피워 둘추지 않아도 될 우리 와이프 과거도 다 드러난 것 같은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없던 사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검사 결과상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라면 제 와이프 잘못이 아니라 외도에서 아이 낳은 당신 잘못 아닌가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이런 소란 피우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악다구니 쓰며 기고만장했던 상간녀는 남편이 온 뒤 한풀 꺾인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리원 직원들이 말려도 두 눈둥 마는 둥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강력하게 한 소리 하니
조리원 직원들 말에 못 이기는 척 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궁시렁댔죠. 누가 무서워서 피하냐는 둥, 법적 싸움 해보자는 둥. 한마디도 지기 싫었던지 아무 말 대잔치가 따로 없었네요. 상간녀가 나가고 방에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니 이제 다 끝났다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그동안 울분과 억울함이 모두 밀려나와 7년간 마음에 품었던 상처를 모두 토해냈습니다. 정말 소리내서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다 울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고 배시시 웃으며 배고프니 뭐라도 먹자는 말을 건넸거든요. 그렇게 제 첫 결혼의 실패와 아픔을 7년 만에 모두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속 시원해요. 재혼하면서 예전의 아픔은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상처가 골마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덮어놓았으니 다 나은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골맞던 상처에 고름도 빼고 약도 발랐어요. 이젠 3살이 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리원 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쉬는 시간이 맘처럼 생기지 않네요. 아이 낮잠 자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며칠째 사연을 쓰고 있나 몰라요. 사연을 쓰면서 느끼는 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전과 다르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탄탄해진 걸 느껴요. 다행이죠? 아기에게 이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들려주는 엄마가 되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은 아쉬움까지 이렇게 털어보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